직원을 믿고 직원에게 업무 목표도 안 주고요. 업무 계획도 안 세우고요. 그럼 평가도 아예 고가도 없고 그럼 월급은 어떻게 나눠주나요? 월급은 호봉제로 나갑니다. 이 회사는 내 회사인 거예요. 진짜로 내 회사인 거예요. 재결치가 욕을 먹는 면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제가 볼 때 재결치는 기존의 관료 제도에 이어지는 이 경영 시스템의 혁신을 완성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나 기술적 상황이나 경영적 상황과 이 개인적인 그런 철학이나 개인적인 뛰어남이 맞물려 가지고 GE가 거의 그 당시에는 뭐 거의 천하무적의 회사가 됐던 거죠. 더 어려운 이슈인데 그냥 기본적으로는 GE가 6단계로 줄였잖아요. 이제 그게 거의 1단계나 2단계까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가장 토대가 되는 건 당연히 인공지능이 될 겁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그런 팀원이 좋은 팀원이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어떻게 하면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팀원을 만들 수 있을까요? 자기 일이 아니면 주인의식을 가지지 않잖아요. 심지어는 자기 일인데도 주인의식을 갖고 일하지 않으니까 주인의식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성공하는 기업들은 그게 어떤 기업이든지 간에 직원을 주인의식을 갖도록 만드는 방법이 있든지 시스템이 있든지 메커니즘이 있든지 인센티브 제도가 있든지 여러 가지 경영 기법들 또는 경영 철학들 활용되는데요. 경영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직원이 열심히 일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거 하나 주제만 가지고 인사, 뭐 조직, 문화, 뭐 아니면 보상 체계 뭐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지고 있는 거니까. 물론 이제 가장 좋은 건 돈을 많이 주면 되겠죠. 그런데 생각보다 돈을 많이 준다고 열심히 일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돈을 많이 주면 처음에는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런데 돈을 많이 주는 효과가 3개월에서 6개월이면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는 건 사실은 돈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어요. 다양한 방식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최근에 나온 책 중에 시엔스라고 하는 일본의 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나와 있는 방법은 직원들을 완벽하게 계량화해서 직원들이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면 얼마의 보상을 받는지가 명확하게 인지되어 있고 직원이 보너스를 받는 시기 다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어서 내가 어떤 점수를 딱 받으면 내가 얼마를 받겠구나가 모든 사원들이 다 알 수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계량화의 수준이 매우 높아서 예를 들면 하루에 전화를 몇 통을 했고 손님을 몇 명을 만났고 그 손님들과 이야기를 한 시간이 몇 분이었고 회의록에서 회의록을 작성을 몇 건을 했고 그 회의록을 작성한 거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몇 개를 냈고 이런 게 다 계량화되어 있어요. 전부 다. 현대적이네요. 아주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걸 못 견디는 사람은 사실은 이 회사에 못 버틸 거고요. 그런 거를 좋아하고 자기가 열심히 일하고 자기 성과 증명을 좋아하고 성취욕이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런 제도를 더 좋아합니다. 따라서 이 회사는 열심히 일을 안 하고 또는 아니면 그런 계량화된 평가를 싫어하는 사람을 걸러내기 위한 거예요. 그럼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계량화를 하는 거에 부담을 덜 가지고 그리고 자기 성취욕이 높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나는 여기서 실력을 키우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뭔가 내가 저성과 평가를 받더라도 그게 수치로 나오니까 납득이 될 것 같고 뭔가 약간 사내 정치 이런 거에 쓰는 에너지가 회사 전반적으로 되게 줄어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모든 건 다 숫자로 다 나오는데 뭐 정치질을 해봐야 숫자가 향상이 안 되면 승진을 하는 것도 어렵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어렵거든요. 다만 이 회사의 좋은 점은 뭐냐면 이 숫자를 가지고 사람들을 비겁하게 추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몇 점이니까 너는 이상하네 라고 취급하지 않고 다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도 계량화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점수에 따라서 이 회사는 그러니까 되게 극단적으로 다 점수를 한 건데 거꾸로 극단적으로 점수를 해놓으니까 남을 도와주는 것도 점수가 되어 있어서 내 동료가 어려워하잖아요. 도와주면 내가 돈을 버는 거예요. 그 뭔가 엄청난 설계가 들어가 있는 세계관 하나를 막 만드는 싱가포르 행정의 나이대별로 해야 되는 모든 복지를 엄청 세세하게 설계해서 준다고 하잖아요. 거의 그런 느낌인데요. 그래서 엄청나게 계량화가 되어 있고 그 엄청나게 계량화가 되어 있는 목적은 회사가 돈을 많이 벌겠다는 거고 그런데 회사가 돈을 많이 벌면서 직원들한테 돈을 안 주면 직원들이 다 떠나가겠죠. 당연히 떠나가겠죠. 그러니까 회사가 돈을 많이 벌면서 그 돈의 일부를 직원에게 충분히 잘 나눠줘서 직원이 열심히 일하도록 하는 메커니즘을 구축을 했고 그래서 일본에서 상장 기업의 10위 안에 들어가 있고
성장률이 매년 아마 제가 잘 기억 안 나지만 한 10%씩 되고 영업이익률이 50%가 되든가 이 수치는 내가 정확히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기본적인 숫자들이 영업이익의 숫자들 또는 마진의 숫자들이 엄청 모든 기업이 키네스처럼 할 수 있을까요? 모든 기업이 할 필요는 없죠. 다만 키엔스는 자기만의 방법을 확실하게 만들어낸 거죠. 직원들 열심히 일하게 할 자기만의 방법. 남을 따라하지 않고 자기의 경영 철학 하에서 직원도 행복하고 회사도 행복한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한 거죠. 개량화하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니까 다른 방식으로 주인의식을 갖게 하는 그런 전략은 또 다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아주 극단적으로 어떠한 계량화도 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완전 반대 극단으로. 완전히 반대가 있죠. 그것도 일본의 기업 중에 하나인데 미라이 공업이라고 하는 회사이고 이 회사를 창업한 할아버지 사장님은 돌아가셨고요. 이제 아들 사장이 이어서 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들 사장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지만 할아버지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직원을 믿고 직원에게 업무 목표도 안 주고요. 업무 계획도 안 세우고요. 심지어는 그냥 알아서 자발적으로 하는 게 다입니다. 그럼 평가도 아예 고가도 없고 그럼 월급은 어떻게 나눠주나요? 월급은 호봉제로 나갑니다. 그냥 알아서 해. 근데 너 연차 쌓이면 그냥 돈은 올라갈 거야. 자르지도 않을 거고 70세까지 정년이. 그럼 내가 더 열심히 일한다고 보상을 딱히 주는 것도 아닌데 돈으로 보상을 주는 건 아닌데 다른 보상이 됐던 거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돈은 어느 정도 주고요. 그러니까 이게 중소기업이니까 키엔스는 좀 전에 이야기한 키엔스는 완전 대기업인 거고요. 거의 뭐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인 거고요. 미라이공업은 매출 뭐 4, 5천에서 1조 사이에 있는 대기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큰 중기업쯤 되는 거죠. 상장기업이요 다. 그냥 상장되어 있지 않은 중소기업은 아니에요. 상장되어 있고 세워진 지 60년 넘었고 꽤 크고 장수한 기업. 그런데 업무 목표가 없고 성과도 측정 안 하고 심지어는 사장의 승인도 안 받고 지점도 열어도 되고요. 그냥 자기가 알아서 목표를 세워서 그냥 가면 돼요. 그럼 자원의 배분 이런 거 부서마다 엄청 싸우잖아요. 그냥 알아서 합니다. 자기들끼리 협의가 되면 그냥 한다. 누가 지시하거나 물론 여기도 과장이 있고 부장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중재 노력을 당연히 하겠죠. 하지만 그것도 다 위에서 탑다운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바텀업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모델에서는 뭔가 나에게 재량을 주고 나를 신뢰해줬다, 주인의식을 줬다는. 이 회사는 내 회사인 거예요. 진짜로 내 회사인 거예요. 70세까지 다녀야 되고요. 자기가 아이디어를 내면 회사가 구현해주고요. 그리고 자기가 자발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요. 그 목표를 달성하고 내가 평가하고 내가 피드백하고 주변 사람들 협업하고 하는 것들을 다 내가 주도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들어와서는 아마 일 안 할지도 모르겠죠. 행복할 수 있죠. 돈 받고. 그런데 좀 지나다 보면 노는 것도 한두 번이고요. 휴가도 뭐 한두 달이지 계속 놀고 앉아있는 건 인간이 그렇게 나태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일하다가 쉬면 너무 행복하지만 계속 쉬면 일하고 싶어져요.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일하고 싶어질 때까지 쉬게 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러고 나서 일을 시작하면 정말 미친 듯이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쉴 수 있잖아요. 내가 이러다가 못 쉬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더 스트레스 받는 거거든요. 근데 열심히 일하다가 힘들면 또 쉬면 돼요, 조금씩. 야, 근데 그게 그 정도 큰 규모 회사인데 그런 방식으로 굴러간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 너무 신기한데 굴러가고 있는 사례가 있는 겁니다. 약간 채용을 할 때 굉장히 조심해서 자아실현 욕구가 매우 높은 사람 아니요,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아니면 들어왔을 때 막 멘토를 붙여가지고 뭐 한다거나. 아니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멘토는 있을 거고요. 당연히 채용도 신중하게 하겠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면접은 굉장히 채용의 나쁜 방법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들어올지 사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미라이 공업도 뽑을 때 열심히 뽑긴 하겠지만 당연히 그냥 일 안 하고 게으를 것 같은 사람도 실력이 없는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라도 믿고 계속 일을 주고 기다리고 주도적으로 자기가 열심히 하도록 도와주고 지지해주고 하는 일들을 꾸준히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조직의 문화가 된 거고 이 문화 속에서 사람들이 10년, 20년 살아가다 보니까 당연하게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럼 당연히 신입 들어와서도 당연히 그 문화에 속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일 행복한 사장님은 미라이공업을 만들어가지고 이 시스템을 완성한 뒤에 할아버지 사장님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셔요. 그래서 이 사장님이 그때 뭘 하셨냐면 연극을 너무 좋아해서 연극 배우셨거든요. 그래서 연극 극단을 지원하고 후원하고 그 연극 극단에 가가지고 연극 보는 걸로 취미를 삼으시고 그걸 회사 후반기에는 편안하게 하신 분이시고 그렇다고 회사가 안 돌아가느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잘 돌아갔던 거죠. 근데 그런 두 가지 선진 사례랄까요? 그런 걸 보니까 보편적인 회사의 모습
그런 목표도 주어지고 성과 평가도 하고 사내 정치도 해야 되고 이런 그냥 오늘날의 회사의 모습이 되게 뭐 개선이 필요한 모습처럼 느껴지는데요. 근데 사실 이것도 엄청 혁신으로 세워진 체계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지금 우리가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이사 이렇게 있는 체계들도 그렇게 간단하게 그냥 만들어진 체계는 사실 아니에요. 이 체계를 만든 게 바로 GE의 재결치인데, 그래서 재결치가 한동안 경영학계의 거의 스타였고, 재결치가 하는 방식 또는 GE가 하는 방식을 모든 회사가 다 따라 했었죠. 우리나라 회사들도 아마 GE와 재결치의 방식을 다 따라 했습니다. 제일 실용적이고 제일 도입하기 쉬운 방법이라고 판단됐던 거. 재결치 전에 대기업은 사원부터 사장님까지, 그러니까 재결치 전에 GE는 사원부터 사장님까지 26개의 결제 단계가 있었습니다. 26개인지 29개인지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20몇 개의 결제 단계, 그 얘기는 도장을 20몇 개 받아야 된다 뜻이잖아요. 당연히 효율이 떨어지고 의사결정이 나빠지겠죠. 그런데 GE가 등장해서 이걸 6단계로 줄이게 되고요. 이 6단계로 줄인 게 아직까지도 쓰이고 있는 바로 그 단계입니다. 즉 그 얘기는 어떤 사람들을 관리해서 일을 해 나가는 기본적인 체계의 관료 제도가 매우 효율적인 거고, 그리고 이 관료제를 그 전부터 만들어 왔던 거고, 인간은. 다만 그 관료 제도의 효율을 무지하게 높인 게 바로 재결치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관료 제도의 효율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이 제도를 모든 기업들이 다 동일하게 도입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럼 재결치가 그러면 아까 미라이공업과 완전 다른 회사인 거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보면 생각보다 많은 부분 경영 철학이라든가 방식이 유사한 점들이 많아요. 다만 재결치가 했던 가장 중요한 철학적 차이가 뭐냐면, 미라이공업은 먼저 믿고 성과를 기다리는 건데요, 재결치는 성과를 보여주면 믿겠다는 거예요. 엄청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만 달라요. 나머지는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방식이,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인의식을 가져야 되고, 주인의식을 가져야 되니까 권한위임을 확실하게 해야 되고, 권한위임을 확실하게 했으니까 책임과 성과를 정확하게 부여해야 되고, 인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우리나라 기업과는 다르게 재결치가 직접 GE 교육원에 가가지고 한 달에 몇 번씩 강의를 했고, 거기에 오는 사람들과 토론을 직접 했어요. 재결치가 욕을 먹는 면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제가 볼 때 재결치는 기존의 관료 제도에 이어지는 이 경영 시스템의 혁신을 완성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생산 비용이 굉장히 떨어진 거죠. 인건 비용이 줄어든 거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람을 잘랐다는 데 초점을 두지만, 사람을 잘라서 얻은 효과가 뭐냐? 원가가 낮아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원가가 낮아진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물건을 싸게 구입할 수 있게 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재결치가 비판받는 지점이 그런 거예요? 너무 사람을... 네, 맞아요. 전체 인원의 3분의 1. 네. 근데 그것만 보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거 외에도 뭐 교육도 시켜주려고 노력도 하고 체계를 효율화하려고 노력도 엄청 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장단점이 분명한 방법이지만 그 당시에는 제때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의 핵심은 효율화예요. 조직의 효율화. 그 당시에는 조직이 너무 비대화되어 있었고 비효율적이었고 너무, 그러니까 무능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재결치 방식이라는 거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다면 핵심 키워드들이 어떤 거? 재결치 방식의 핵심은 조직의 효율적 운영인데요.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명령의 단계가 짧아져야 되고, 명령의 단계가 짧아졌을 때 명령이 중복적으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려면 권한위임이 확실하게 돼야 되고, 권한위임이 확실하게 됐으니까 책임과 성과를 확실하게 알려줘야 되고, 따라서 권한위임 받은 사람이 책임도 져야 되지만 좋은 성과면 확실하게 보상받아야 되고, 성과가 나빠지면 나가야 되고, 이 나가는 데만 초점을 둔 거죠. 근데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이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고 노력이고요. 이것에 기반이 된 게 바로 엑셀과 같은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이 됩니다. 이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으로 관리직의 어떻게 보면 역량이 굉장히 좋아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일을 처리하는데 10명이 옛날에는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한 명이 엑셀을 가지고 다 하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그 많은 사람들을 사실은 더 자를 수도 있었던 거죠. 뭔가 검산, 검수 이런 것이 줄어들었다는 뜻에서 네. 숫자에 대한 계산을 엑셀이 한 번에 해주니까 더 이상 그게 틀릴 거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전에는 그 20 몇 단계가 있어야 됐던 게 검산을 해야 되는. 검산이 아닌 의사결정이나 뭐 이런, 그러니까 권한위임 이런 쪽으로 넘어가면 29번까지는 원래 필요 없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기술과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잘 결합시킨 게 GE의 그 당시의 경영 방식이었고, 그러니까 그 방식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해가지고 다른 모든 회사들이 다 받아들이게 된 거고, 그러니까 잠시 사람들이 잘리긴 했지만 세계적으로 경제 성장이 막 일어나고 있었던 때니까 다 일자리 찾아갔고, 낮은 단가가 구현됐고, 생산성이 높아지고, 고용도 더 촉진되게 된 거죠. 근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재결치 방식이 그 재결치가 훌륭해서 된 것도 있지만 기술의 혁신
정신과 그 시대가 맞아서 맞아요. 간 것도 당연히 재결치는 훌륭한 경자인데요. 그 재결치의 훌륭함에 그 당시에 기술적 변화와 아니면 그 당시에 경제 환경, 그리고 이 당시에 이제 주의가 취했던 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조업을 버리고 금융적인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주의는 M&A로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가 된 거예요. 좋은 회사를 사고 나쁜 회사를 파는. 그래서 거의 재결치는 살아있을 때 일주일에 회사를 하나씩 M&A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쇼핑을 한 거죠. 그런 것도 뭔가 그런 게 가능해지는 그런 행정이랄까? 금융 시스템 발전이라는 그 기술이 가는 거를 맞아요. 금융 시스템도 발전을 했고, 그 다음에 컴퓨팅 파워도, 그러니까 엑셀이나 아니면 컴퓨터도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계산들이 가능해진 거죠. 왜냐면 회사를 하나 살려고 그러는데 계산할 게 얼마나 많겠 근데 그걸 엑셀로 다 해버리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나 기술적 상황이나 경영적 상황과 이 개인적인 그런 철학이나 개인적인 뛰어남이 맞물려가지고 GE가 거의 그 당시에는 뭐 거의 천하무적의 회사가 됐던 거죠. 그런 환경적인 변화, 산업이나 기술의 변화를 엄청 잘 읽고 그걸 내 회사에 어떻게 적용할 건지에 대한 엄청난 해안이 있었던 거네요. 고민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그 방식이 지금도 맞는 거냐? 그거는 아마 더 생각해 볼 여지가 있어요. 그렇다면 교수님 생각하시기에 오늘날의 환경, 오늘날의 금융이나 뭐 기술 환경 이런 거를 볼 때 앞으로의 회사 체계는 어떻게 갈까요? 이거는 더 깊은 논의가 필요로 하고 더 어려운 이슈인데, 그냥 기본적으로는 G가 6단계로 줄였잖아요. 이제 그게 거의 1단계나 2단계까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가장 토대가 되는 건 당연히 인공지능이 될 겁니다. 엑셀은 숫자 계산 정도였는데 인공지능 그 이상의 것들을 뭐 자료 수집하고 분석하고 이런 걸 해줄 테니까. 그럼 그런 인력들이 더 이상 이제 필요가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인력들이 조사한 거를 다시 종합해가지고 검토하는, 또 그걸 다시 종합해서 검토하는 사람들이 과장, 차장, 부장인데, 이제는 그거를 대표가 다 합니다. 조직 관리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그 어떤 업무들이 AI한테 제일 넘어가기 쉬운 업무일까요? 아주 간단하게 자동화가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업무는 다 없어질 것 같아요. 매크로를 짤 수 있습니다. 성과 평가 이런 것들은 매크로 짤 수 있으면 없어지는 거죠. 평가 부서 없어질 수도 있네요. 그래서 이런 거는 자동화가 가능하겠네? 그런 부분들은 그냥 다 없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뭐든지 간에. 그러면은 이 시대의 미래 회사는 약간 키네스 같은 모델이 대세가 될 수도 있을까요? 네, 키엔스가 될지 미라이 공업이 될지 G가 될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더 수평적 조직에 가까워질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면 극단적으로 수평적인 건 대표 하나와 그 밑에 직원들이 분야별로 한 명씩 쫙 있는 거거든요. 딱 2단계만 있는데, 대표와 직원. 그래도 중간 관리자의 역할이 뭔가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 인간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걸 이제 밑에 있는 직원들이 다 하는 거죠. 중간 관리자 역할까지 다 하는 거죠. 중간이라는 개념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결정이라고 한다면 위로 올라가거나 실무자한테 내려오거나 이렇게 돼서 중간 관리자가 없어지는.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제 자동화되는 부분들은 다 이제 사라지게 될 거고요. 자동화가 뭐가 안 될까라고 생각해보면 가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야. 뭐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까요? 사람에 따라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돈에 반응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돈에 반응하지 않아.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잖아요. 이건 자동화가 안 되는 거잖아요. 자동화가 되는 건 인센티브를 돈으로 주기로 했을 때 그 산식은 자동화가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러면 돈으로 움직일 거냐 안 움직일 거냐를 판단하기는 어려워. 그게 자동화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방법은 자동화가 되는데 목적은 자동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 키엔스보다 미라의 공업 방식에 더 맞는 사람.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지 이런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 자신도 겪어봐야 아는 거잖아요. 자기도 없는 정보를 말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돼야 될 거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업무를 어떻게 주고 하는 것들을 과연 AI가 할 수 있겠느냐? 아마 상당 기간 동안 못할 것 같고, 따라서 사람이 뭔가 거 있는 것은 아직 여전히 남아있을 것 같아요. 사람을 위로해주고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고 하는 것들을 AI가 하기는 아직 쉽지 않기 때문에, 다만 업무적으로 자동화가 되는 부분들은 다 없어지게 될 거다. 머리로 하는 건 다 사라지게 될 거다. 마음으로 하는 건 남아있는 거고.